정신건강의학과 윤인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수면장애는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렘수면장애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인 질환인데, 먼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저희가 이제 그 잠이 불충분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느끼는 상태고, 잠이 들기 힘들거나 자자고 깨거나 이제 새벽에 일찍 깨는 그런 증상인데요. 얼마나 흔하냐면은 전 인구의 한 20-30% 정도고 노인은 조금 더 흔한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3개월 이상 있을 때 이제 만성불면증이라 그러고요. 일시적 불면증은 1개월 미만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불면증 환자 같은 경우 45%가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불면증을 겪고 있어서 상당히 망성화를 겪는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불면증이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그전에는 정신적인 것으로서 우울증, 불안증, 활동력 감소 이런 거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이것과 더불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위험성, 심장질환의 위험성 등 간에 어떤 또 면역 기능의 저하 등 신체 질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면증 환자분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건 진단명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두통이 있거나 열이 날 때 무조건 두통약이나 해열제를 주지 않잖아요. 원인을 보듯이 우리가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원인 혹은 동반질환이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불면증의 원인 혹은 동반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저희가 우울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이라는 걸 보면 우울증의 그 핵심 증상은 다음 증상들이 2주 이상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감과 절망감, 그다음에 모든 활동에 흥미, 현저한 저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불면증이 나오죠. 그래서 또 그에 뭐 식욕 변화, 초조 불안, 집중력 저하, 자살 사기 이런 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 저한테 이제 그 불면증을 왔는데 제가 그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울증 있는 환자분들을 적지 않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 자체만 독립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우울증과 꼭 같이 동반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면 정상적인 분들은 이렇게 그 각성을 시작해가지고 깊은 이게 1, 2, 3 갈수록 깊은 잠이거든요. 깊은 잠을 가서 요 빨간색이 꿈꾸는 수면인데요. 꿈꾸는 수면이 나오고 또 깊은 잠이 나오고 꿈꾸는 수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룻밤 이제 4-5번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은 절대 깊은 수면 자체가 상당히 적고요. 이 웨이크가 깨 있는 상태잖아요. 깨 있는 상태가 중간중간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슬라이드 영어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꿈을 저희가 이제 그 꿈은 보통 렘수면 때 꾸는데요. 렘수면 때 우리가 그 기억이라든지 집중력에 관계하는 그 전두엽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꿈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뭐 드림 암네지아, 뭐 꿈 망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꿈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는 이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거니까 자꾸 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뭐 나는 잘 때 꿈밖에 안 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아침에서 개운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약을 먹고 치료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약을 끊으면서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약을 끊었더니 꿈을 많이 꾸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많이 꾼다고 하는 거는 깊은 잠을 못 잔다. 다시 말해서 불면증한 증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면증의 치료는요, 저희가 크게 이제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의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약물 치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동반질환이 갇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뭐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 이런 거 갇힐 수 있는 동반질환에 대한 치료가 꼭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울증이 아까 같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울증이 동반되는 불면증 치료는 치료 초기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을 동시에 치료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불면증이 우울증보다 더 먼저 호전될 수도 있고 우울증상이 다 나와도 불면증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속되는 불면증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울증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면증을 치료를 해야 되고요. 자, 약물 치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신경안정제 혹은 수면제라고 하는 건데요. 4주 미만 단기간 사용하는 게 좋긴 하지만 장기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운하지 않다거나 졸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는
뭐 스틸록스라든지 할시온 아니면 이제 조피스타 같은 이런 약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신경 안정제인 아티반, 리보트릴, 자낙스, 데파스 이런 약들도 수면 이 자체만 신경 안정제 자체만으로도 제가 불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우울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항우울제가 그 우울증 치료에 쓰는 게 아니고 수면 유도제로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제에 비해서 내성이나 의존 문제 좀 심각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부작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이 마른다든지 낮 동안에 좀 졸리고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제에 비해서 수면 유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이제 항우울제 어떤 경우에 좋냐면은 잠을 좀 길게 유지할 때는 항우울제가 조금 더 효과가 있긴 합니다. 저희 약국에서 이제 의사 처방 없이 구하는 약들이 있죠. 이런 약들 항히스타민제인데 이건 숨을 유도하기보다는 이제 정신을 멍하게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저희 권장하지는 않고요. 멜라토닌을 이제 간혹 구입하셔서 복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멜라토닌은 수면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수면 효과가 이제 개인차가 큰 편이고 효과는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불면증이 아주 심하지 않을 때 초기에 사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약물 치료와 함께 저희가 꼭 고려해야 되는 게 비약물 치료이거든요. 비약물 치료는 수면 습관 중에 수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수면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을 이제 줄이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이 보면은 뭐 실제 자는 시간은 3, 4시간인데 막 8시간, 9시간씩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누워 있는 건 오히려 수면을 얕게 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낮잠 자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건 좋지만 어떤 이렇게 과격한 운동, 심한 운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한 운동은 늦게 밤늦게 하는 건 피하도록 합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4시간까지 효과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에 한 잔 정도는 허용하지만 오후에 마시는 건 금해야 되고요. 또 개인적인 차이가 커서 아침 한 잔 마셔도 이제 밤에 못 자는 분들 물론 피하는 게 좋겠고요. 술 같은 건 이제 수면 유도 효과 있긴 하지만 새벽에 일찍 깨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꼭 두셔서 술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막 책도 보고 스마트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침대에서 자는 행동 외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새벽에 깨면 환자분들이 시계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시계를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잔 시간을 계산하고 또 실망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시계를 보는 것도 피해야 되는 게 좋고요. 다음에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면 침대 탁 잘려 누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대를 벗어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에 들면 복식호흡을 하는 걸 권장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하나는 불면증한테 잠자에 들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식호흡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이완을 유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를 보고 훈련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는 이렇게 가슴과 배에 손을 놓으시고요. 숨을 들이쉴 때는 가슴이 움직이지 않게 하면 배가 나오게 되고요. 숨을 내쉴 때는 역시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와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을 움직이지 않고 배만 훈련을 하는 것이 복식호흡이 되겠습니다. 제3의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가 있지는 않아서 식약청에 아직 인정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불면증에 관한 질문들에서 불면증을 그냥 두면 우울증이 되고 이 우울증이 되면 또 그냥 좀 치매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불면증 자체를 그냥 방치하면 저희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이제 치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불면증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영어긴 한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치매 위험성이 증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면서 치매 위험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가 증가된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긴 하죠. 하긴 한데 이 연구의 이제 문제점이 생각되는 거는 어, 이 연구 같은 경우에 이제 불면증 환자분 중에서 수면제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비교한 게 아니고 수면제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그럼 수면제를 왜 먹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불면증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으면은 뭐 치매가 증가된다는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약간 이제 한계는 있는 거고, 그래서 불면증 자체가 분명히 어떤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면증은 저희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약을 먹으면 치매 위험을 높이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치매 위험을 조금 높일 수는 있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약을 왜 먹었냐 이거죠. 먹은 이유가 결국은 불안이나 수면 장애가 있어서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 자체가 오히려 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보면은 이런 그 우울증 같은 것들이 그 치매 자체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이 그 저희 약을 먹을 때 치매와의 관련성을 질문을 하시는데 치매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그 병 자체, 불면이라든지 어떤 우울한 병 자체가 훨씬 더 치매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불면과 우울은 꼭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순민무호흡증 제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면증 앞으로 이제 남은 세 가지는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졸림증은 낮 시간에 이제 지나치게 잠이 오면서 각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병은 여러 가지 좀 기면증이 되겠습니다. 기면증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계신 분들 자제분 내지는 이제 그 손자손녀분들이 이제 잘 생기게 되는데요. 주 발병 나이는 15에서 25세고 2차적으로는 한 30에서 45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좀 빈도가 틀리지만 대체로 한 뭐 0.05%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졸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자는 것도 병이지만 졸리는 것도 병이거든요. 그래서 졸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웃거나 그 농담할 때 몸에 힘이 빠진 탄력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음에 가해 눌리는 거. 자려고 할 때 잠에서 깰 때 의식이 있는데 못 움직이는 가해 눌리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가해 눌릴 때 뭐가 보이거나 들릴 수 있는 인면치 환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밤에 수면 검사를 하고 낮에 주간 검사를 해가지고 제가 진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밤에 숨모기 검사를 해가지고 밤에 수면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낮 동안의 검사를 쭉 진행을 해서요. 낮 동안의 검사는요. 9시부터 2시간 간격 20분씩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치료는 이제 그 졸린 거에 대해서 이제 비암페타민계 중추신경 자극제에서 모다핀이라는 약이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이제 그 아모다핀을 위해서 상품명은 누비질인데 이런 약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내성 습관성도 상당히 적고 약간의 두통이나 식욕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만족할 만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누비질이나 프로비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 암페타민계 중추신경의 자극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아까 이제 그 탄력 발전에 가해 눌림 인면시험학 같은 경우에 제가 항우울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저희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지불안증을 말씀드릴게요. 하지불안증은 이제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저린 듯한 뭐 불쾌한 이상한 이런 느낌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이제 이런 거는 주로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생기고 움직이면 나아지는 거고 또는 저녁이나 밤에 더 악화되는 걸로 되어 있죠.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성인 인구의 한 뭐 5에서 10% 정도 되고요. 모든 연령대에 다 생기지만 중년기와 노년에 좀 더 흔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에 좀 더 많이 관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리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고요.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은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움직이면 나아지고 그 다음에
낮보다 저녁에 심하고 이런 증상들이 하지불안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됩니다. 자, 제가 잠깐 했던 그 역학 연구가 있었는데 보시면 성남시 노인에서 해봤을 때 남자는 5%, 여자는 10%, 전체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분은 65세 여자분이 20년 전부터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다 깨고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얘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20년 전부터 자기 전에 허벅지와 무릎이 화끈거리고 걸어다니면 나아지고 낮에 있을 때 또 심해지고 밤에 더 심해지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지불안 진단을 내려가서 약제를 써서 많이 좋아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진단은 이제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하고요. 또 제가 이제 넘어갔는데 하지불안증후 환자분 중 한 4분의 1 정도는 철 결핍이 있거든요. 철분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그 원인은 유전적 요인, 특히 도파민 물질의 어떤 저하, 또 아평계 이상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원인을 생각하는데 어떤 도파민계 물질이 이상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는 그 저희가 처음 왔을 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화에 따라서 경증이냐 중등전에 심한 정도에 따라서 경증인 경우에는 뭐 약을 먹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호전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증 또 심한 정도로 갈수록 약을 좀 더 장기간 먹어야 되는 그런 임상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약물 치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철분이 이제 부족하면 철분을 먼저 공급한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불안 중 한 4분의 1 정도가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분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계 기능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진통제, 아평계 진통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렘수면 행동장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대개 그 렘수면 상태에서는 꿈을 꾸는데 꿈을 행동 옮기지 않는 이유는 몸의 근육의 긴장도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들 근육 긴장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대체로 꾸는 꿈이 기분이 나쁘고 싸우고 쫓기는 그런 꿈을 많이 꿔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주먹 휘두르고 격렬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렘동의 특징이 되는데요. 한 0.5%인데 제가 한 연구에서 한 2%까지 해서 결코 이것도 드문 병은 아니고요. 이 병은 대체로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남자 존재 발병이 많이 하고요. 이제 밤에 잘 때 행동을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깨어 있을 때도 혹시 이분들 성격이 문제 있지 않나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깨어 있을 때는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들을 보이고요. 심리적 스트레스와는 관계가 없는 병입니다. 하지만 이 병이 생기면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악화되는 건 맞지만 발병 자체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50% 내의 환자에서 파킨슨이나 이제 다발성 뇌신경계 위축 같은 자는 신경계 질환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또 저한테 와서 진단받을 당시에는 이런 병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파킨슨이나 치매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이제 했던 유병률을 보여주는 거고요. 보시면 처음에는 100% 이제 파킨슨 치매가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5년 지나면 18%, 6년 지나면 35%, 10년 지나면 50% 정도가 이제 파킨슨 치매를 좀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파킨슨 치매가 더 심하게 오는 것도 아니니까 뭐 미리 걱정하시는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염두엔 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이제 이런 분이 있었는데 좀 볼 시간이 잠깐만 볼게요. 이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면서 검사할 때 보면 꿈을 꾸면서 예, 뭔가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애원하는 듯하죠. 애원하는 듯한 꿈을 꾸다가 막 발로 입을 다 차내고 예, 장비 다 뜯어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밤에 자는 격렬한 활동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물 치료는요, 클로나제팜 약을 쓰는데요, 한 80% 정도의 효과가 있고 격렬한 행동과 악몽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이제 그 클로나제팜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다른 약제수 저희가 카마제핀이라든지
멜라토닌 수면제 같은 걸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불면증은 흔한 질환이고 한 30% 40% 되죠. 원인 혹은 동반 질환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부작용이 적은 수면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비약물 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됩니다. 주간졸림증은 병적인 상태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또 기면병 특별 수면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흔한 질환인데 아직은 조금 덜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불면증과 동반돼야 나타나기를 한다는 거고 철분 혹은 도파민 효연제를 사용하면 증상이 조절됩니다. 랜수면 운동장애는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질환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는데 파킨슨 치매에 대한 추적 진찰이 필요한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빨리 했는데요. 예, 제 강의는 이 정도고요. 제가 앞으로 한 13분, 14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요. 적당한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적당한 수면 시간은 글쎄 전에는 이제 그 8시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연구가 있어 7시간이 이제 가장 오래 수명에 좋다라고 이제 얘기는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6, 7시간 정도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분 같은 경우 뭐 5시간은 자도 낮에 크게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그게 또 수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8시간 꼭 자야 된다 그러면 그게 수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6시간, 6, 7시간 정도가 제일 적당하긴 하고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은 선생님 중독성이 없는 수면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수면제 처방하면 중독성 얘기를 꼭 물어보시는데요. 수면제는, 중독성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불면이란 병이 있어서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불면증이란 병 자체가 상당히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제를 장기간 먹는 환자분들이 있는 것 뿐이지, 수면제 자체가 꼭 중독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불면증은 없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편이라 가끔 커피를 마시면 잘 못 자는데 카페인은 왜 잠들기 힘들게 만드나요? 그래서 카페인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아데노신에 대한 기량작용을 하는 게 카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이런 각성 효과 또 불면증 입장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커피, 그 외에도 뭐 초콜릿이나 녹차 같은 것도 수면에 방해가 되죠. 아무튼 카페인 작용 기전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수면 물질인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대한 기량작용, 반대작용 때문에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30대 여자분이시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지불안 증상이 있는데 이 정도에도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꼭 병원에 올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30대 여자분이니까 가장 염두에 둘 게 철분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병원에 가서 꼭 치료는 안 하더라도 병원 가서 한번 철분 검사를 해볼 수 있으세요. 저장철 검사를 해가지고 저장철이 어떤 기준치보다 낮으면 철분을 알면 약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 하시죠. 그래서 이제 철분을 먹게 되면 약을 먹지 않고도 한두 번 있는 하지불안 중에서 저희가 교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박사님 수면제 부작용이 더 나쁜가요? 불면증이 더 그러니까 수면제 부작용이 나쁜가요? 불면증이 더 나쁜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수면제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제라고 다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 신경 안정제까지 포함해서 넓은 범위에서 이제 저희가 수면 물질로 생각을 할 때 자기한테 맞는 수면제를 선택하면 꼭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치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불면증 자체도 치매와 관련성이 알려져 있고
뭐 수면제에 대한 것 좀 알려져 있긴 하지만 불면증 자체에 대한 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면에 대한 그 악 영향을 저희가 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꿈을 깨면 다 내지 거의 기억을 못 기억하는데 불면증이 있는 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드림 암네지아란 말 했었잖아요.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정상적으로는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관여한 내 부분이 수면 중에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꿈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는 그 기억에 관계된 부분이 작동한다는 거니까 자다 자꾸 깬다는 거죠. 결국에서 꿈을 기억한다는 거는 깊은 잠을 못 잔다. 다시 말해서 불면증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꿈을 자주 꾸게 되는 경우에는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 예. 저는 저장철이 너무 많은 걸로 나옵니다. 렘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장철이 적으면 하지불안증과 관계가 있지만 저장철이 많은 게 렘수면 장애와 관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무튼 저장철이 많은 건 하지불안증과는 관계 없고요. 예, 렘수면 장애와는 더욱더 관계가 없습니다. 불면증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아침에 졸릴 수가 있으니까 낮에 인지 기능을 향상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불면증 약을 많이 먹으면 낮에 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불면증 약을 최소한으로 먹는 게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불면증 치료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가 있다 했으니까 인지행동 치료를 다시 말해 그 비약물요법 병행을 하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낮 시간에 졸림이라든지 이런 그 인지기능의 저하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누우면 잠이 빨리 오지 않는 경우와 자다가 잠이 깨는 경우도 불면증인가요? 제가 아까 불면증은 크게 세 가지 증상을 얘기했었거든요. 잠이 들기 힘든 불면증이 있고요. 자다 자꾸 깨는 불면증이 있고 다음에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도 불면증이고 자다 자꾸 깨는 것도 불면증이고 또 새벽에 깨는 것도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 나타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불면증이 있는 거니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잠을 자도 항상 피곤한 것도 수면 장애일까요? 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잠을 원래 이게 저희가 잠을 자도 그 피곤한 거는 전에는 그 개운하지 않은 수면 그래서 영어는 non-restful sleep이라는 말 쓰긴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불면증에 빠지긴 했지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건 여러 증상과 관계 있습니다. 수면 악질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통증 이런 여러 가지 다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거야말로 아주 중요한 그 수면 장애의 증상 중에 하나니까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불면증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꼭 불면증이 아니다 수면 부족이 축적이 되면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하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불면증과 수면 부족의 차이는 뭐냐면요. 불면증은 충분히 잘 기회가 있는데도 못 자는 거죠. 그게 불면증이고 수면 부족은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잠잘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직장인이 뭐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빠서 못 자는 건 수면 부족인데 수면 부족도 역시 안 좋습니다. 수면 부족도 불면증만큼 여러 가지 인지기능이라든지 심혈관 쪽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적절한 수면 시간 5시간 내지 6시간 내지 7시간 최소 5시간 이상 아니면 6시간 이상이 좋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인지기능이나 심혈관계의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수면 시간이 긴 편이었고 지금도 잠이 드는 잘 드는데 30대 후반 되니 중간에 깨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나고 다시 잠들고 낮에 피곤하지는 않은데 아직 불면증은 아닌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분은 조금 잠을 길게 자는데 아무튼 뭐 한 저희가
길게 자는 것도 전에는 8시간이 가장 좋다 했는데 제가 좀 이제 7시간이 오히려 요새는 제일 이제 권장하는 수면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8시간까지는 잘 수가 있고요. 본인의 수면 시간이 8시간을 넘어서 9시간, 10시간 잘 때는 좀 이것도 다시 한번 본인의 수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꽃, 예,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건 어떤가요? 주말에 몰아서 10시간 이상 자는데, 예. 아무튼, 반복되는 얘기인데,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진 않고, 한 8시간 정도는 모르겠지만, 뭐, 하루에 매일 9시간, 10시간 잔다 그러면 한번, 자기 수면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이나 뭐 직장인 같이 주중에 바빠서 잠을 못 자는 경우에, 그걸 이제 주말에 몰아서 자서 한두 시간 정도 주중보다 더 잘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또 막 10시간, 11시간 자게 되면 또 수면 리듬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수면 부족을 주말에 보충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오래 자는 거는 오히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면 리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말에 자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불면증에 대한 자세한 강의와 답변 감사합니다. 마음 도움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예, 뭐 제가 한 2분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윤창원 교수님도 와 계시고 질문도 이 정도면은 끝난 것 같아서요. 예,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